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원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라며 체념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친구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흐려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모습만을 비추게 되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어둡고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거울이 흐려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시계 소리입니다. 똑딱, 똑딱. 이 단조로운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고 기다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긴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뿐입니다. 깊어가는 고독은 마치 겨울 안개처럼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외로움으로 시작됩니다. 저녁 무렵이면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이 시간에 전화하면 폐가 되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시작된 일이지만 점차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 방식이 되어갑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조언을 하고 뉴스를 보며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광고 속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없으니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머리를 빗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점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그것은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 함께 걷는 노인들,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이웃들, 그들을 보며 한숨만 깊어집니다. 나도 저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마음 한켠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닫히는 기억의 문. 우리의 기억은 마치 커다란 저택과 같습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고 각각의 방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순간들, 직장에서의 성취감, 친구들과 나누었던 웃음소리,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들이 각자의 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억의 방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때 그 일 기억나? 하는 한마디에 오래된 방의 문이 열리고 잊고 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들은 하나둘 닫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끔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방들이 잠겨버립니다. 더 이상 그 추억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던 순간들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면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오래도록 열리지 않은 방에 먼지가 쌓이듯 우리의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현재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일상에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계기도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억의 상실은 단순히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무너지는 몸.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마치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웃음소리, 대화의 즐거움, 함께하는 식사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영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어막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기도 잘 낫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았을 가벼운 기침이 몇 주씩 이어지고 작은 상처도 더디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식욕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는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의 그 설렘과 즐거움이 사라지니 식사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영양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력 약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밤잠도 깊이 들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잠들기는 힘들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며 아침에는 더욱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네 번째, 달라지는 시간. 시간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간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큰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버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달력을 보며 며칠이나 지났는지 확인하고 시계를 보며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이 더 힘겹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휴일은 기다림의 대상이지만 혼자 있는 사람에게 휴일은 더욱 긴 고독의 시간일 뿐입니다. 거리는 한산해지고 전화도 오지 않으며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라지는 목소리.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목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지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어색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불편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변화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 속 이름들, 잊고 지냈던 친구들, 한때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 그들도 어쩌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며 떠오르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어색함을 넘어서면 오랫동안 잠겨있던 추억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관계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퇴직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를 삶의 큰 상실로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한숨 짓게 됩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때로는 벽에 걸린 달력의 빈 날짜들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로움을 미화하거나 고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질적 자아.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필요, 직장 동료들의 시선. 우리의 삶은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겹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처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순수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닌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진정한 발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진짜 취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트로트가 더 마음에 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늘 단정한 옷차림만 고집했는데 알고 보니 편안한 운동복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의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화로운 아침 산책이 화려한 모임보다 더 즐겁다는 것, 조용한 독서 시간이 시끌벅적한 파티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 이런 진실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새로운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혹은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문득 수채화의 매력에 빠지고 글재주가 없다고 여겼던 이가 시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놀랍도록 높아지는 관계의 질.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역설적으로 남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이나 의무적인 모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소중한 이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화의 깊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인생의 진정한 의미나 서로의 내면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시간의 대화가 수개월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침묵 또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가 멈추면 급히 새로운 화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침묵을 나누는 것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잔소리나 간섭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짧은 전화 통화 한 번이 과거의 수많은 만남보다 더 의미 있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는 마치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기에 꾸밈없이 만날 수 있고 평생의 경험이 쌓여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세 번째, 시간의 주인. 관계가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시간의 사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시간이 늘 타인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라서, 명절이라서, 기념일이라서 우리는 늘 타인의 일정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다른 이들의 시간표에 끼워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의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별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낮에 낮잠을 자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영감을 따라 즉흥적인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책 한 권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시간의 여유로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교통체증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치입니다. 새벽 공기의 청량함, 점점 밝아오는 하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독서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빨리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한 문장을 음미하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길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책을 덮고 명상에 잠길 수도 있고 한 구절을 놓고 하루 종일 사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남.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작은 오해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평가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들면서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누군가의 생일을 잊었다는 죄책감도, 약속에 늦었다는 초조함도 없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옷이 어울릴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로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분노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약속 시간에 늦어도, 예의 없이 행동해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5번째, 달라지는 삶의 깊이.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나 고독과 동의어였습니다. 식당에 혼자 가는 것도, 영화를 혼자 보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 속에서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새벽의 첫 새소리, 햇살이 창문을 통과하는 소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늘 존재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창문에 놓인 화분 하나, 오래된 찻잔 하나에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린 안경을 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깨끗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늘의 구름 변화, 나뭇잎의 흔들림, 바람의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장 친밀한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더 이상 달력의 숫자가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늘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큰 배움이었음을, 아팠던 기억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이나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희생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르침은 더욱 강조되어 왔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착하고 희생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돈, 재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고 필요할 때 돌려받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어주지만 결국 그것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희생하고 난 뒤에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 장보기를 도와달라는 요청, 이사를 도와달라는 신세,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중한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자존감도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런 것도 감지덕지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방석처럼 계속해서 밟히고 눌리다 보면 결국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족관계는 더욱 비극적으로 변질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점차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늘 그래왔잖아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동안의 모든 착한 행동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는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무리한 노동,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아플 때는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중 아무도 곁에 없다는 쓸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의 말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게 된다. 세상은 의외로 강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늘 조용한 사람이 한 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견이 무시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어차피 싫다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는 말 속에 담긴 무시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원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도, 거주지를 정할 때도,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할 때도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자기 표현의 어려움도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처럼 우리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변화합니다. 한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착하신 부모님 정도로 취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가족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때로는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는 말로 우리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사회적 발언권도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서도, 친목 모임에서도 우리의 발언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전문 분야, 평생 쌓아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옛날 얘기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이 가장 뼈아픈 진실일 것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의 실망과 상처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그들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상처는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깊은 상처로 발전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서운함,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 희생이 당연시되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배신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서도, 늘 도와주던 지인들에게서도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는 모습,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들,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 결국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일들을 곱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 배려심 있어 보이는 행동, 그럴듯한 말과 매너.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과 실제 본질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잘못된 인연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동화 속 수호 천사처럼 등장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소소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점차 도움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은행 일을 대신 봐주겠다고 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도움까지 자청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의 자립심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주면서 새끼를 길들이듯 우리의 독립성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자존감까지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네가 이런 것도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네가 판단을 잘 못하니까 내가 결정해줄게 라는 식의 말들로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은행원처럼 모든 도움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줬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결해줬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되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으로, 때로는 시간과 노력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담보로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들은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 할 때 갑자기 돌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를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 넣습니다. 두 번째,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하며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솔직함은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들의 비밀을 들으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의 비밀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입니다. 마치 정보 요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합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콤플렉스, 부끄러운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언제든 우리를 조종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시작합니다. 네가 걱정돼서 다른 사람과 상담해봤어 라든가 네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같은 말들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비밀은 본의 아니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타인의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를 특별히 신뢰한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의 비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늘 긍정적이기만을 강요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햇빛처럼 밝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 합니다. 힘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들이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낙담에 있을 때 그들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된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프고 힘들 때 이들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의 검열관처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힘내야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로 우리의 진짜 감정을 억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직면해야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부당함을 알려주고 슬픔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며 불안은 위험을 경고해주는 신호입니다. 이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진짜 감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는 마치 압력밥솥의 증기를 계속 막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늘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삼는 사람. 이들은 마치 희생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항상 불행한 일만 자신에게 일어난다며 한숨을 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줄수록 더 많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치 끝없는 불행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불행을 통해 타인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그 다음에는 돈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은 더욱 깊은 불행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아서, 네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라는 말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의식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합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가 동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